이번 영상은 72세 박할머니가 10살 연하와 재혼하고 벌어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할머니는 72세의 나이에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 그녀의 하루는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행복한 가족 이야기, 시장을 가면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외롭다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다시 사랑을 꿈꾸고 싶은 욕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혼에 대한 고민.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혼자가 편한 거지. 괜히 엉뚱한 사람 만나서 후회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박할머니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10살 어린 남자 정씨. 박할머니가 정씨를 처음 만난 건 우연 같았지만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 그녀의 일상은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나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재혼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우리도 한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박할머니는 피식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정말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노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래,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느니 이렇게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겠어라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남자 정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정씨는 박할머니보다 10살이나 어린 62세의 남성이었지만 자신을 훨씬 젊게 보이도록 꾸미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이 대화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씨는 박할머니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할머니 말씀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깊은 대화가 돼요.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그녀를 배려하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혼자 사는데 가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박할머니는 흔들렸습니다. 그래, 나도 외로워.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해. 주변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정씨의 다정한 태도에 그녀는 이미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씨는 박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함께 사는 거 어떠세요? 남은 인생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 말에 박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박할머니와 정씨의 재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박할머니와 정씨는 새로운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꼈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손을 꼭 잡고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재혼 후 박할머니는 달라진 일상에 매 순간 감격했습니다. 아침이면 정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둘은 시장에 함께 가고 손을 꼭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도 사랑할 줄 몰랐지? 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았고 정 씨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가 그녀를 다시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것은 밤의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차가운 침대가 너무 넓고 밤마다 뒤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곁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정 씨가 옆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며 잘 자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는 이 사람이 있어. 그렇게 재혼 후의 삶은 꿈처럼 완벽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정 씨와 함께 늙어가며 인생의 마지막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박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콤한 동화가 아닌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징후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사는 부부인데 경제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크게 개의치 않고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 씨의 지출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조금만 필요해.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정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로 부탁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이니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줘도 그가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 없었고 항상 새로운 이유로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할머니는 우연히 정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볼 생각이 없었지만 화장실에서 들리는 희미한 속삭임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곧 다 끝나. 조금만 기다려. 박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그녀는 침착하게 정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이너스 잘 지내? 요즘 많이 챙겨줘?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다 처리할게. 마이너스 곧 정리하고 너한테 갈 거야. 그동안 잘 있어. 박할머니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공포에 몰아넣은 건 그 다음에 발견한 메시지였습니다. 마이너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순간 박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무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라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정 씨는 대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평소처럼 정 씨 옆에서 누웠지만 마음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낯선 존재를 옆에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면 정 씨는 어떻게 나올까?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정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박할머니는 일부러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 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 씨 몰래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책장, 옷장까지. 그러나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옷장 구석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뭐지?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한 적도 없는 대출. 그녀의 이름으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돈이, 내 이름이 왜 이런 식으로 사용된 거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부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다정했던 말들, 따뜻했던 손길, 밤마다 속삭이던 애정 어린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계좌를 확인했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도 오셨잖아요. 오늘 또 오신 이유가 있나요? 박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적이 있다고요? 네,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셔서 대출 상담도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직접 사인까지 하셨는데 박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여자? 나랑 같이 왔다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순간 그녀는 떠올렸습니다. 정 씨가 어딜 다녀온다고 하고 사라졌던 날들. 혹시 그가 자신을 사칭할 누군가와 함께 은행을 다녀간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부터 그녀를 이용하려고 접근했고 그녀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아직 그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 이제 박할머니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정 씨에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탈출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집으로 돌아온 박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욱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은행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대출 상담을 했다는 은행 직원의 말. 이 여자는 누구이며 왜 나를 사칭한 걸까? 그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지금도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에 도착했을 때 박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집안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집 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그리고 그녀는 거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에는 젊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한 태도로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정 씨가 담배를 피우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낯선 여자가 박할머니를 보며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내 조카야. 너한테 말했었잖아. 조카? 박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번도 조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은행 직원이 말한 젊은 여자라는 사실을. 박할머니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조카라면 왜 내 집에 와 있는 거지? 그러자 젊은 여자는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니까요. 순간 박할머니의 머리가 쭈뼛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정 씨가 재빨리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보, 괜한 오해는 하지 마. 요즘 혼자서 사는 게 불안하다면서? 그래서 조카가 가끔 도와주러 올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박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이 집에서도 쫓겨날 거야. 아니,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탈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들의 정체를 폭로할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젊은 여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래오래 잘 지내봐요. 같이 사는 거니까 뭐든 공유해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손아귀에 쥐었다는 듯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함정 안에 갇혀 있다. 박할머니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믿었던 정씨가 이제는 자신의 집을 차지하려는 낯선 여자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같이 사는 거니까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공유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 순간 박할머니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 씨는 느긋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앉아 박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이야?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박할머니는 숨이 턱 막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보, 사랑해요 라고 속삭이던 사람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집을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할머니가 가진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관리? 그 순간 박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정씨 아저씨랑 공동 명의로 바꾼다든가요? 박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그리고 계좌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혼자서 관리하기엔 힘드실 테니까요. 박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집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우리한테도 좋잖아? 우리한테? 아니, 너한테겠지. 박할머니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랐어. 근데 이런 건 변호사랑 상담해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정 씨와 젊은 여자는 눈빛을 교환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시면 그렇죠.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제 박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서서히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대로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빼앗기는 것에서 끝날까? 박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오래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박할머니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습니다. 정 씨와 그 젊은 여자가 이제 완전히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바꾸자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 이들의 말은 결국 자신을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박할머니는 여기서 무작정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신고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한다. 계좌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는 말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찾아갈까?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이들을 따돌리는 것뿐. 그녀는 아침이 되자 태연한 표정으로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을 바꾸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며칠만 생각해 볼게.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와 젊은 여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갔다 오세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장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장 은행으로 가서 남은 돈을 인출한 후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정 씨와 젊은 여자의 사기 및 재산 편취 의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 씨는 과거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써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걸 정리한 뒤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정 씨와 젊은 여자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장은 잘 봤어요? 그러나 경찰이 등장하는 순간 정 씨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손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했고 추가 조사에서 그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정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젊은 여자는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모든 걸 빼앗길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로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건 무섭지 않다. 진짜 무서운 건 가짜 사랑에 속아 모든 걸 잃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쉽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70세 김할아버지가 10살 연하와 재혼하고 벌어진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할아버지는 올해로 70세가 되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고 은퇴 후에는 나름대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아내와 사별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이 찾아오면 그나마 적적함이 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은 점점 바빠졌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다. 그래도 자식들이 있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살기에 바빴고 김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반복됐다. 그렇게 텅 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적막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형, 혼자 사는 것도 이젠 지겨울 때 됐잖아. 좋은 사람 한번 만나봐.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나이야 숫자일 뿐이지. 형님도 외롭잖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나?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지만 친구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나도 이제 혼자 사는 게 지겹긴 하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10살 연하의 박 여사였다. 첫 만남은 근처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마주 앉자마자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님,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김 할아버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빠라니.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단어였다. 박 여사는 유쾌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계속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김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혼자 지내는 거 힘드시죠? 힘들다기보단 좀 적적하지. 저도 그래요. 오빠처럼 마음 따뜻한 분이랑 함께라면 앞으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는 김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박 여사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단골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나이에도 연애하는 기분이 날 줄 몰랐어요. 그러게. 내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느새 김 할아버지는 그녀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는 혹시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할아버지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동안은 그저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박 여사의 질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 노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김 할아버지는 박 여사와의 재혼을 결심한 후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가까운 친척들과 몇몇 지인들만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된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오빠,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의 미소를 보며 김 할아버지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결혼 후 김 할아버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보, 이제 혼자 밥 먹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매일 같이 먹어줄게요. 아침이면 박 여사가 직접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밤이면 나란히 누워 속삭이며 잠이 들었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침대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매일 밤이 기다려졌고 둘은 한몸이 되어 살을 뜨겁게 비비며 밤을 지새웠다. 박 여사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나이 들어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거 몰랐죠? 그녀의 뜨거운 귓가에 속삭임에 김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결혼하길 잘했어. 둘은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 박 여사는 예전처럼 김 할아버지에게 다정했지만 어딘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첫째,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둘째,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셋째, 김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서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다. 넷째, 잠자리를 자주 피했다. 김 할아버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겼다. 뭐, 바쁘겠지. 하지만 어느 날 늦은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응, 나도 보고 싶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박 여사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말투가 이상했다. 누구에게 저렇게 애틋하게 말하는 걸까?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아니야, 오빠가 잠들었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라고? 나 말고 또 다른 오빠가 있는 건가? 그 순간 박 여사가 갑자기 몸을 돌려 방문 쪽을 바라봤다. 김 할아버지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점점 더 박 여사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김 할아버지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박 여사의 태도는 점점 더 수상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핸드폰을 확인했고 밥을 먹는 도중에도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어느 날 김 할아버지는 일부러 물었다. 여보, 요즘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 박 여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친구야. 오빠는 괜히 질투하는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김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체 누구랑 그렇게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는 거야? 의심이 점점 커지던 중 김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렸다. 직접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 기회는 너무도 쉽게 찾아왔다. 그날도 박 여사는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김 할아버지는 망설였다. 이건 아니지.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그를 압박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자기야,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언제 볼 수 있을까? 그 늙은이 좀만 더 참아줘. 조금만 더. 곧 정리할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김 할아버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메시지 속에서 김 할아버지는 그 늙은이로 불리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뭐하고 있어요? 김 할아버지는 잽싸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박 여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앉았다. 그리고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김 할아버지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박 여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이제 그 말이 너무나 역겨웠다. 대체 나는 뭐였던 거지? 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행동할 차례다. 김 할아버지는 침착하려 애썼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곧 정리할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리한다는 게 뭐지? 대체 누구를? 그녀가 젊은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그 늙은이라는 표현이 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는 더욱 주의 깊게 그녀를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에서 이전과는 다른 점을 발견했다. 첫째, 외출이 잦아졌다. 둘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일부러 다른 방으로 피했다. 셋째, 어딘가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다. 어느 날, 박 여사는 옷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아,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요즘 나도 답답해서 좀 바람 좀 쐬려고. 그녀는 시종일관 환하게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녀가 나간 후 김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렸다. 확인해야겠다. 그는 그녀가 외출한 후 몰래 뒤를 밟았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다. 박 여사는 카페에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젊고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기야, 이제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다 해결될 거야. 그 남자는 김 할아버지가 평생 본 적 없는 젊고 잘생긴 남자였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린 남자.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박 여사는 남자에게 기대며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 장면이 김 할아버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 여자는 나를 이용한 거야.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그는 차마 다가가 따질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분노를 터뜨리면 더 중요한 증거를 놓칠지도 몰랐다. 대신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눈앞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박 여사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젊은 남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감쪽같이 연기를 했다. 하지만 이제 김 할아버지는 속지 않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김 할아버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박 여사와 젊은 남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냥 이용하려고 한 거야. 차마 다가가 따질 수 없었다. 아직은 이성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를 떠나며 다짐했다. 이 여자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며칠 후 박 여사는 외출 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나 왔어요. 그녀는 늘 그래왔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의 미소가 너무나 역겨웠다. 하지만 그는 티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며 박 여사를 지켜보았다. 이제는 그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다. 저녁을 먹으며 김 할아버지는 일부러 물었다. 오늘은 누구랑 만났어? 박 여사는 순간 움찔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친구랑 차 한잔 했어요. 요즘 우울했는데 기분 좀 풀려고요. 거짓말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아까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내 거짓말도 끝이야. 그는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일부러 신문을 읽는 척하며 박 여사에게 말했다. 우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 박 여사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봐. 박 여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젊은 남자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여보, 이거 오해예요. 저 남자는 그냥 친한 동생이에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놈한테 한 문자도 다 봤어. 순간 박 여사의 표정이 굳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바라겠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어떡할 건데요? 그녀의 태도가 돌변했다. 당신 이미 나한테 다 퍼줬잖아. 내 이름으로 된 것들도 많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순간 김 할아버지는 머리가 띵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이걸 노렸구나.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자식들과 변호사까지 함께 준비한 박 여사의 배신을 증명하는 최후의 무기였다. 내가 나한테 했던 모든 거짓말과 배신, 변호사와 함께 이미 다 정리했다. 김 할아버지는 서류를 박 여사 앞에 내던졌다. 그녀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쳐다보았다. 뭐야, 이게? 이게 뭔지는 내가 더 잘 알겠지. 그 종이에는 박 여사가 김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려놓았던 각종 재산과 그녀가 몰래 돈을 빼돌린 내역, 심지어 그녀가 젊은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둔 상태였다. 사실 김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해결할 생각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는 자식들에게 조용히 연락을 했고
자식들은 사실을 알고 분노했었다. 박 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내가 내 재산을 노렸다는 것도 젊은 남자랑 짜고 날 속였다는 것도 다 증거로 남겨놨다. 이혼 서류도 준비했으니까 싸우고 싶으면 마음껏 싸워보시지. 그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당신이 이런 짓까지 할 줄 몰랐어. 나도 내가 이런 인간일 줄 몰랐어.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후 김 할아버지는 박 여사와 완전히 이혼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재산을 요구했지만 이미 철저한 법적 조치를 해둔 덕분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젊은 남자 역시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됐구나. 그러나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배운 인생의 교훈이야. 절대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마라. 이제 그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것은 잘못된 인간관계에 휘말려 당신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과 엮이는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인간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늘 손을 벌리는 인간, 뒤에서 험담하는 인간, 당신을 은근히 무시하는 인간.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런 인간들은 더 노골적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다정한 척하지만 속내는 오직 하나. 당신을 이용하고 뜯어먹고 결국 배신당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엮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가진 돈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정신은 지쳐가고 건강마저 무너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내야 할 때 스트레스와 후회 속에서 피폐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이 나이에 사람 정리하는 게 쉽나 하며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단호하게 손절해야 합니다. 당신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 엮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노년에 반드시 끊어야 할 7가지 인간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거리를 두십시오. 손절이 곧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생존 전략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나를 앞에 두고 딴짓하거나 휴대폰만 만지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놓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딴짓을 할 때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당신 앞에서는 마치 듣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들은 시선은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고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응, 그래, 아 진짜? 와, 대박이네. 잠깐만 이거 보고 계속 얘기해.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이 말들은 사실상 나는 내 이야기에 별 관심 없어라는 의미입니다.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딴짓을 하거나 휴대폰만 만지고 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인간에게 나는 그저 배경음악 같은 존재구나. 더 심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상대방이 SNS를 하거나 문자 답장을 하거나 심지어 전화를 받는다. 당신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요? 이거 봐봐 하면서 전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린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음식 사진만 찍고 SNS에 올리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아낀다면 대화에 집중하고 눈을 맞추며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움직이며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어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요즘 시대가 다 그렇지 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점점 고립되고 상대는 여전히 자기 할 일에만 바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인간과는 대화할 필요도 없다. 이제부터는 이런 인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대화할 거면 휴대폰 좀 내려놓을래?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딴짓할 거면 나 그냥 갈게.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 미안, 잠깐만 하면서 계속 딴짓을 한다면 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할 때 온전히 내 이야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는 손절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자존감과 인간관계는 훨씬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인간입니다. 노년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웃음거리로 만들 때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들춰내며 웃음거리로 만들고 당신이 실수라도 하면 그걸 과장해서 말하며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이분이 옛날에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아세요? 이 나이에 그런 걸 몰라요? 하하,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이분이 예전엔 이런 실수도 했었어요. 정말 재밌죠?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위축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면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지만 속은 썩어갑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당신을 낮추고 자신을 더 우월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깎아내릴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더 부각하려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맞죠? 이분이 또 이런다니까요? 원래 이분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점점 노인이 아닌 어린애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당신을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혹은 사소한 대화 속에서 이들은 당신을 조롱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어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불편해지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될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단호하게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까운 친구이든 오랜 인연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과 어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당당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만 보자고 하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좋은 사람들과 여유롭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조차 스트레스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만날 때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만 보자고 고집하는 인간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들은 매번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바쁘다며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멀리 가기가 힘들다며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맞춰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장소는 항상 그 사람의 집 근처입니다. 한두 번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집 근처에서만 보자는 것은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1시간을 넘게 이동해야 하든, 교통이 불편하든, 몸이 불편하든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의 편안함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이라도 이번에는 내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면 그들은 거긴 너무 멀다며 불평을 하거나 차가 막혀서 불편하다고 하거나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이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집 근처에서만 만나려 하며 상대방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정작 당신이 아프거나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와줄 수 있지 않느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결국 당신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 어차피 만나면 좋은 시간이니까 하며 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만남 자체가 불편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결국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며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나에게 맞춰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인간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만 맞춰줄 수 없으니 당신도 나에게 한 번쯤 맞춰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손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배려 없는 인간과의 관계는 끊는 것이 최선이며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도 감사 한마디 없는 인간입니다. 노년의 가장 씁쓸한 순간은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탓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선뜻 손을 내밀게 됩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기꺼이 나누고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간절한 태도로 다가왔던 사람들이 막상 편안한 상황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태도를 바꿉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는 한없이 겸손하고 감사한 척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스스로 이겨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도움을 준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여깁니다. 과거의 힘든 시기에 도움을 줬던 기억을 꺼내면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부탁했나요? 그냥 알아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좋은 관계였는데 굳이 그때 이야기 다시 꺼낼 필요가 있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고 막상 해결되면 본인 노력으로 극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허탈감과 배신감이 몰려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어려워지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자고 도와준 건 아니니까 하며 넘어가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이 다 이런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듭니다. 결국 정말 도움을 줘야 할 순간에도 손을 내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좋지만 아무런 감사도 없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하는 것인지, 평소에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단순히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타인을 이용하려 듭니다. 도움을 받았음에도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또다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들은 가까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없이 손절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한층 더 가벼워지고 후회 없는 관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인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빌려달라고 끊임없이 손을 벌리는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아주 사소한 부탁을 합니다. 이번 달만 좀 힘들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런 말로 접근합니다. 그러다 한 번 돈을 건네는 순간 그들은 절대 발을 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다음엔 50만 원, 그러다 어느새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절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린 돈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돈 문제로 인간관계를 망칠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을게. 너무 재촉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할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자식, 친척,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퍼주다 보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자신이 퍼줄 수 있는 한계를 모르고 계속 지갑을 열다 보면 결국 정작 본인의 노후는 쪽박차는 신세가 됩니다. 이들은 당신이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서서히 태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애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을 내고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깟 돈 좀 못 빌려줘? 내가 언제 안 갚는다고 했어? 그렇게 인색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살려고 해? 라며 오히려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까지 남의 빚을 떠안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나는 이제 노후를 위해 돈을 지켜야 해.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절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인간들, 특히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인간들은 절대 손절해야 할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인간이 있습니다. 늘 자신의 불행만 이야기하며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늘 힘들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였을까? 하소연하면서 당신에게 모든 걸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들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하소연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 패턴을 보면 항상 같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 당신이 아이고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하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 처음에는 위로하는 입장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피곤해하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불행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는 더 힘들어. 그런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내가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 이들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기만 할 뿐 결코 당신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과 오래 어울리면 당신의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행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도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감정이 스며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늘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감정을 지킬 권리가 있어.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과 멀어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7번째,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은 항상 빌붙으려는 인간입니다. 노년에 가장 피해야 할 인간 유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늘 빌붙으려는 인간, 한마디로 당신을 호구로 여기는 인간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한 척, 정 많은 척 하지만 결국 당신의 돈과 호의를 이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자기 돈은 절대 쓰지 않으면서 당신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합니다. 아이고, 내가 요즘 돈이 좀 궁해서 그런데 이번엔 내가 밥 사면 안 될까? 너는 돈도 많잖아. 우리 밥값은 내가 내는 게 자연스럽지. 이 나이에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그냥 너가 한 번 더 내라. 처음에는 한 번쯤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한 번 얻어먹으면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 다음엔 밥 한 끼, 그리고 어느새 당신이 그들의 모든 생활비를 대주는 지갑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빌붙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갑은 절대 열지 않고 늘 남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다음엔 내가 살게 라고 말하지만 다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단순히 밥값이나 돈을 뜯어내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빼앗아갑니다. 나 심심한데 내가 나 대신 장 좀 봐주면 안 될까? 너는 차 있잖아. 나 마트 좀 태워줘.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데 대신 전화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당신을 부려먹고 당신을 이용하면서도 절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거절이라도 하면 그 정도도 못해줘? 라며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인간들과 계속 어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친구니까, 인연이니까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들은 결코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고 누구의 하인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인간들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번엔 너가 계산해. 나는 오늘은 내기 싫어. 나도 바빠. 너의 일은 너가 해. 당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얼굴을 붉히거나 불만을 표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과 당신의 호의를 사랑했던 것뿐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손절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순간 당신은 끊임없이 피로해지고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반대로 나를 깎아내리는 인간들을 손절하는 순간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집니다. 무례한 인간을 잘라낼 용기가 곧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존중받아야 하고 당신의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무시하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 엮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손절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72세 김할머니가 12살 연하와 재혼하고 벌어진 매우 충격적이고 쇼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2세의 김할머니. 그녀의 하루는 끝없는 반복과 공허함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차가운 이불을 걷어차며 한숨을 내쉬었고 점심이면 혼자서 밥을 씹으며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참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적막과 고독. 김할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스스로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익숙한 변명.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면 행복하게 웃는 노부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을 가도 공원을 가도 누군가는 손을 잡고 걸었고 누군가는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씨, 혼자 살기 외롭지 않아? 요즘은 나이 들어도 재혼하는 사람이 많다더라. 내가 좋은 사람 한 명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인연이야. 하지만 지인은 그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고 성격도 좋아. 그냥 밥이나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12살 어린 남자 최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비해 말이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다정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김할머니는 잊고 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렘, 기대, 그리고 따뜻함. 그리고 결국 그녀는 마지막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젠틀했고 다정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어린 시절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설렜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죠? 김할머니는 머쓱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단어가 나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혼자였던 지난 날들과 비교하면 이 남자의 존재는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 텐데.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나이보다 마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보랑 함께할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요. 그 순간 김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 해야겠다. 최 씨와의 재혼 후 그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 있던 침대가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늘 혼자 덮었던 이불 속에 이제는 누군가의 체온이 함께했습니다. 혼자서 보는 TV, 조용한 집안, 텅 빈 식탁에서 먹던 밥상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밤이면 공허한 한숨을 내쉬며 뒤척이던 그 시간이 이제는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속삭임으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를 가장 설레게 한 것은 밤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조용한 방이 무섭기도 했고 새벽이면 가끔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최 씨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각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웠던 감정이었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요? 최 씨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더욱 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느꼈던 설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따뜻함, 그리고 여자로서의 감각이 다시금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니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이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만에 행복해서. 그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할 진짜 인연을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고도 가혹한 거짓이었는지를. 재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최 씨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술 한잔 했어. 이웃과 친해지는 게 중요하잖아.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 점점 외박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어느 날은 이틀 연속 연락도 없이 사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 할머니는 이웃 아주머니의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 그 남편분 요즘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아내 몰래 여기서 지내고 있다고. 순간 김할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이 알려준 장소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김할머니가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이웃이 알려준 장소,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이곳에서 지낸다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을 문고리에 올려놓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 김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최 씨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와 대화하고 있는 상대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최 씨는 소파에 앉아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그것도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이제 다 정리할 거야. 최 씨는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순간 자신이 뭘 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단순히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그녀가 깨달은 것은 이 남자가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여자 돈은 얼마나 챙겼어? 여자가 장난스럽게 묻자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끌어모아야지. 이 정도로 끝낼 순 없잖아. 그녀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단순히 이용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젊은 여자와 짜고 치는 사기극이었다는 사실. 김할머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거나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티라도 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속에서는 불덩이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최 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덮칠지 몰랐습니다. 그는 이미 김할머니의 집과 돈을 노리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녀 자신뿐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단 하나의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 판을 엎지 않으면 내가 당할 거야.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최 씨를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김할머니는 흔들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았습니다. 최 씨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단순한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은 뒤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걸 빼앗기고 쫓겨날 수도 있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최 씨와 그 젊은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바로 최 씨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자신 몰래 개설된 은행 서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그녀도 모르는 사이 사라졌고 모든 돈이 최 씨의 계좌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이놈이 이걸 다 계획한 거였어.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종이 한 장.
그것을 집어든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계약서, 피보험자 김할머니, 수익자 최 씨.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최 씨가 몰래 가입한 생명보험, 그리고 그 보험금 수익자가 바로 최 씨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빼앗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그녀는 단순히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웃음 뒤에는 칼날 같은 이중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당할 것인가.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이 판을 주도해야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한 척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씨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그녀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왔어.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여보한테 소홀했던 것 같네. 미안해. 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김할머니의 심장은 점점 더 거칠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미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괜찮아요. 나도 바쁘게 지냈어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반드시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날 밤 최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침대에 누워도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최 씨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변호사에게 연락할까? 하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신고했다가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최 씨가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무심코 최 씨의 외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 그 안에는 그녀의 신분증 사본과 의료 기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미 그녀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몰래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 청구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나를 없앨 계획을 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주머니에 핸드폰을 쑤셔넣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디가? 김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돌아보기도 전에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 씨가 깨어나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김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절대 그것을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서서히 돌아본 그녀의 눈앞에는 어두운 방 안에서 차가운 눈빛을 한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늦은 밤에 어딜 가려고 그래?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묘하게 날카롭고 섬뜩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마트라도 다녀올까 했어요. 최 씨는 어두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그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김할머니의 탈출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김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는 것을. 여보, 왜 그래요? 뭔가 불안해 보여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제 오래 함께 했으니까.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건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최 씨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불을 붙였습니다. 타들어가는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잠시 밝게 비췄습니다. 여보, 우리 돈 얘기 좀 해볼까? 김할머니의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슨 돈 얘기요? 내가 요즘 좀 힘들잖아. 그래서 말인데 여보도 알다시피 내 이름으로 집을 바꿔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내일 변호사랑 상의해 볼까요? 그러나 최 씨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지금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그가 옷장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김할머니의 인감 도장과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그녀의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씨의 시선이 그녀의 손으로 향하는 순간 김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어젖히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순간 균형을 잃었고 그녀는 그 틈을 이용해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여보, 어디가? 뒤에서 들려오는 최 씨의 분노 섞인 외침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했습니다. 이 순간 멈추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살기 위해서였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남편이 날 죽이려 해요. 그렇게 김할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최 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사기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여러 명의 노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사랑을 가장해 재산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필요 없어진 그들을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던 악랄한 범죄자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과 계좌를 뒤졌고 그곳에서 수십 명의 피해 여성들의 명의로 된 서류, 대출, 계약서, 심지어 사망보험 증서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본명조차 가짜였고 그는 계속해서 신분을 바꾸며 새로운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돈과 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목숨마저 빼앗길 뻔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만약 그날 밤 조금만 더 머뭇거렸다면? 그녀는 아마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 씨는 또 다른 여성을 찾아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탈출했고 자신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사실을 듣고 난 뒤 그녀는 마치 기나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인 것이 두려웠습니다. 텅 빈 집, 적막한 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삶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환상에 속아 가짜 행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짜 사랑에 속아 모든 걸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오직 그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버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및 주변의 경험담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